이 결혼 무효야. 당장 꺼져. 이런 더러운 것들과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이 결혼 무효야. 이 결혼 절대로 안 돼. 한상철 회장의 고함은 마치 번개처럼 룸 전체를 갈랐다. 대기업 본사 사업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 고급 횟집의 룸은 창밖의 서울 야경처럼 냉정하고 화려했지만 지금은 한 남자의 분노로 핏빛을 띠고 있었다. 상철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피로 물든 듯 붉었고 이마와 목에 선 핏줄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솟아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컵을 쥐었다. 그 속에는 맑은 생수가 담겨 있었지만 상철의 손에 들리자마자 마치 독약처럼 변해버렸다. 주저없는 모욕적인 동작이었다. 그는 그 물컵을 그대로 윤미경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 쨍그랑. 물컵은 테이블 모서리를 맞고 깨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물줄기는 정확히 미경의 얼굴과 새로 맞춰 입은 옅은 아이보리색 정장을 흠뻑 적셨다. 미경은 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다. 물에 젖어 축축하게 달라붙은 머리카락,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는 지난 20년간 홀로 아들 태호를 키우며 견뎌온 고독과 희생만큼이나 초라하고 무거워 보였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태호가 테이블을 치며 절규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연민으로 일렁였다. 엄마, 채원 역시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상철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그는 헐떡이며 정숙과 채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와. 이런 더러운 것들과는 단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어. 쾅! 육중한 룸문이 닫히는 소리는 미경의 심장을 강타했다. 방금 전까지 만남을 축복하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젖은 채 온몸으로 수치심을 견디는 미경,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듯 혼란과 고통에 휩싸인 태호뿐이었다. 미경은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젖은 정장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보다 더 차가운 것은 심장을 짓누르는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흐느낌과 함께 생각했다. 그래, 이 벌은 내가 받아야 마땅해. 20년 전에 이미 내 영혼을 판 죄인인데.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내 아들 태호가 가장 행복해야 할 이 순간에 왜 다시 이 운명이 날 찾아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걸까? 그녀의 삶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낡은 목조각 작업실처럼 고독했다. 한때 미대에서 촉망받던 조각가였던 그녀의 손은 섬세한 예술 작품을 빚어내던 고운 손이 아니었다. 거친 세월과 노동의 고통을 깎아내느라 굳고 거칠게 변해버린 손. 그 손으로 그녀는 아들 태호를 키워냈다. 태호만이 그녀의 세상에 비치자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 태호는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지만 그 깊은 사연을 알 리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다니면서도 밤낮 없이 디자인 회사를 준비해 왔다. 채원과의 결혼은 태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새로운 희망이었다. 상견례 날 아침, 미경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낯선 정장 차림이 어색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경아, 오늘만 잘 버티자. 20년 전에 내 죄는 너 혼자 안고 태호의 행복만 지키면 돼. 고급 빌라 골목을 벗어나 서울 도심의 마천루를 향해 가는 택시 안에서 미경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밟는 모든 길이 20년 전 그 뼈아픈 선택으로 다시 이어지는 운명의 회랑 같았다. 그녀는 찻잔이나 편지 대신 녹슨 목조각 칼로 깎아낸 듯 거친 마음을 지닌 채 피할 수 없는 과거의 운명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상견례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횟집의 송룸이었다. 나무와 돌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일본식 정원 장식은 고요하고 차분했지만 그 완벽한 정갈함은 오히려 미경의 심장을 압박했다. 상철 회장 일행이 먼저 와 있었다. 상철은 거대 기업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미경은 20년 만에 마주하는 그의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상철의 옆에는 현명함과 우아함이 넘치는 채원의 어머니 정숙이 앉아 있었다. 정숙은 미경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미경은 그 친절함조차 부담스러웠다. 룸 안에는 신선한 생선의 비릿하고 깔끔한 냄새가 감돌았다. 눈앞에 놓인 마스가와 타이 참돔 숙회는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웠으나 미경은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 했다. 인사 나누시죠.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두 가족의 만남을 알렸다. 미경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죄인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들을 덮쳤다. 미경과 상철의 시선이 공중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시간이 멈췄다. 룸 안의 모든 소리, 모든 냄새,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듯 했다. 상철의 눈에는 엄청난 충격이 먼저 떠올랐고 그 충격은 순식간에 격렬한 분노와 20년 동안 골마온 원망으로 뒤섞였다. 20년 전 자신을 돈 때문에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던 그 여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고 도망친 그 배신자가 이제 자신의 딸의 시어머니로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다. 미경의 눈은 상철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죄책감과 절망, 그리고 들킬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대한 체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이라고 작게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목구멍 속으로 파묻혔다.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 단어를 내뱉었다. 너. 그의 이성은 이미 끊어졌다. 내가 어떻게 감히 여기에. 정숙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여보, 왜 그러세요?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상철에게는 20년 전 미경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을 떠났던 비참한 기억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좌절감, 배신감이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이 결혼 무효야. 당장 집어치워. 내 아들은 절대 우리 채원이와 엮일 수 없어. 상철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두 번이나 이 여자에게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첫 번째는 배신, 두 번째는 이 기만적인 재회. 그는 가장 모욕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 분노를 폭발시켰다. 물컵을 던지는 행위는 단순히 미움을 넘어선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처절한 좌절감의 표현이었다. 상철이 정숙과 채원을 끌고 룸을 박차고 나간 후 미경은 젖은 옷보다 더 차가운 마음을 안고 텅 빈 룸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아들이 홀로 감당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며 급히 그들이 나간 곳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아들이 있을 곳, 그 혼란 속으로. 상견례 파국 후 태호와 채원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미경은 아들의 불안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파국으로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낡은 목조각 작업실. 톱밥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그 공간에서 미경은 떨리는 태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태호야, 한상철 회장님은 엄마의 전남편이었단다. 태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엄마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는 선택을 했었어. 미경은 20년 전 그들의 처참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상철이 열정적으로 운영하던 건축사무소가 대형 건설 비리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파산했을 때 상철은 모든 것을 잃고 자살 직전에 몰려 있었다. 절망과 광기에 사로잡혀 술에 찌들어가는 상철의 눈을 보며 미경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그때 악마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상철의 경쟁 건설사 수장이자 미경의 디자인 재능을 탐냈던 장태준. 그는 미경에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다. 내가 나에게 와서 내 디자인 재능과 10년의 시간을 바친다면 내 남편의 모든 빚을 갚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너는 내 남편에게 돈 때문에 널 버리고 떠난다고 말해야 한다. 그는 너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널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경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 미래를 담보로 그 거래를 받아들였다. 상철에게 냉혹한 이별을 통보하던 날, 미경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난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 없어. 당신의 실패와 함께 무너질 순 없다고.
난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신 날 찾지 마. 그 잔인한 말 한마디로 그녀는 상철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영원히 돈 때문에 떠난 비정한 아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그녀는 장태준의 감시 아래 재능을 착취당하며 살았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몇 년 후 장태준의 학대를 견디다 간신히 도망쳐 나왔을 때 미경은 고아원에서 홀로 남겨진 눈이 슬픈 아이 태호를 만났다. 태호의 외롭고 상처 입은 눈빛에서 미경은 자신이 상철에게 준 상처,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청춘의 고독을 동시에 보았다. 미경은 태호를 입양하며 맹세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이 아이에게 갚겠다. 이 아이만큼은 내 모든 것을 바쳐 행복하게 만들겠다. 태호는 미경에게 주어진 용서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태호를 통해 다시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 고백은 태호에게 충격이었지만 어머니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닌 숭고하고 고독한 헌신을 했던 영웅이었음을 증명하며 시청자의 눈물을 쏟아내게 할 진실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태호와 채원이 함께 있던 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에 입원했다. 미경과 상철은 다시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다. 상철은 이성을 잃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우리 채원이가 다쳤어. 왜 또 내 인생을 괴롭히는 거야? 윤미경, 넌 내게 지옥이야. 상철은 미경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폭풍을 견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업보라 생각했다. 그때 상철의 아내 정숙이 남편을 막아섰다. 정숙의 얼굴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보, 진정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분에게 이럴 순 없어요. 정숙의 단호하고 지혜로운 목소리는 상철의 폭주를 잠재웠다. 상철은 힘이 풀린 듯 미경을 놓았고 정숙은 쓰러지려는 미경을 부축했다. 정숙은 남편의 과거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어른들의 일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을 망칠 수 없다는 현명한 선택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 정숙은 두 사람에게 따로 만날 것을 제안했다. 두 분이 20년의 오해를 풀지 못하면 저희 아이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저를 믿고 제발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병실 아래 1층 카페. 늦은 시간 커피 한 잔이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미경과 상철은 20년 만에 마주 앉았다. 병원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오해와 증오가 담긴 침묵의 장벽이 놓여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상철이었다. 그는 커피잔을 쥔 손을 떨었다. 미안하다.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고통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미경은 그 말에 무너졌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며 답했다.
저도 미안해요, 상철 씨. 당신을 속여서 당신을 미워하고 떠나게 만들어서. 미경은 그제야 장태준과의 거래, 자신의 희생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고백은 눈물과 간헐적인 울음으로 이어져 끊어질 듯 이어졌다. 상철은 미경의 눈물과 고백을 들으며 자신이 미워했던 지난 세월이 사실은 미경의 숭고하고 처절한 희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미경을 힘껏 껴안았다. 미경아, 내가 못나서 내가 너에게 그런 뼈아픈 선택을 하게 했구나. 내가 널 미워한 세월이 너를 지옥으로 만든 거였어. 이 포옹은 2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오해의 빗장을 완전히 푸는 회한과 용서의 순간이었다. 화해 후 상철은 태호와 채원의 병실을 찾았다. 이제 그는 미경을 용서했고 태호와 채원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다. 모든 오해가 풀렸지만 상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경을 미워하며 보냈던 세월에 대한 죄책감이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다. 그때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실 저는 미경 엄마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입양된 지 오래됐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친아버지 성함은 김진석 건축가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절 살리고 돌아가셨대요. 김진석? 그 세 글자가 상철의 귓속을 강타했다. 상철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병실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상철의 눈앞에 20년 전의 잔혹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파산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떠러지 끝에 서 있던 자신. 그때 자신을 찾아와 아무 조건 없이 거액을 투자하고 용기를 주었던 남자. 함께 산을 오르다 실수로 발을 헛디딘 자신을 구하려다.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며 상철아, 부탁한다. 내 아들을 부디 잘 부탁한다. 는 유언을 남기고 사라졌던 은인 김진석. 그는 20년 동안 김진석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그 은인을 잊은 적이 없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상철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여인, 미경이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이 바로 자신을 살린 은인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운명의 섭리였다. 내가 진석이 형님의 아들이었구나. 상철은 울부짖으며 태호를 끌어안았다. 20년 동안의 고통과 오해, 그리고 미경의 헌신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김진석과의 운명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섭리였음을 깨달았다. 상철은 태호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회장으로서의 권위도 과거의 증오도 모두 씻어냈다. 내가 내 어머니에게 죄를 짓고 너에게 은혜를 입었구나.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될 운명이었다. 진석이 형님이 너를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가족을 주셨구나. 상철의 오열은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을 집약하는 클라이맥스였다. 김진석의 은혜와 미경의 희생이 얽혀 두 가족이 하나의 거대한 운명으로 엮이는 순간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태호와 채원은 양가 부모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상철은 결혼식 전 미경과 함께 김진석의 묘지를 찾아갔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상철은 엎드려 오열했다. 형님, 20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미경이를 미워하며 형님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형님의 아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이 모든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김진석의 숭고한 은혜와 희생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고독한 세월이 결국 이 따뜻한 결말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결혼 후 상철은 은인의 아들이자 사위가 된 태호의 작은 건축 디자인 회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의 지원 덕분에 태호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태호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철과 정숙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정숙과 상의 끝에 그들은 미경이 살고 있는 낡은 빌라 옆동에 집을 마련하여 이웃으로 이사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의 낡은 작업실에서 정숙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미경에게 말했다. 미경 씨, 이제 우리 모두 짐을 내려놓을 때예요. 당신의 희생과 김진석 씨의 은혜로 우리 가족은 다시 태어났어요. 상철 씨에게 당신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증거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혈연보다 깊은 희생과 은혜로 엮인 함께 시간을 짓는 따뜻한 가족이에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다. 아침에는 함께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식사를 준비했다. 미경의 낡은 작업실에도 이제는 정숙과 채원의 다정한 방문이 이어졌다. 미경은 거울을 바라봤다. 세월의 흔적인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희생의 목조각에서 벗어나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다. 미경은 속으로 속삭였다. 착한 마음은 결국 복이 오는구나. 내 삶의 모든 고통은 이 순간의 따뜻함을 위한 정교한 설계도였구나.